이야기 고수가 들려드리는 옛날 이야기. 스쳐가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홀어머니와 사는 총각 강호는 어머니에게 늘상 뼈대 있는 양반자 손이니 채통을 지키며 살라는 말만 들었지 땅 한 떼기 없이 곤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자는 남의 집 일을 거들며 겨우 생활했는데 힘들게 일해도 살림살이는 늘 궁색하다 보니 강호는 심사가 뒤틀려 남을 골탕 먹일 때가 있었습니다. 괜한 집 항아리를 발로 차 깨뜨리기도 하고 또 야트막하게 함정이랍시고 파놓고는 그 안에 두엄을 쌓아놓고 나뭇가지나 풀로 위장해 사람들이 발이 빠져 당황하는 걸 몰래 숨어서 구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어머니가 알고 속상해하는 모습을 본 강호는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 고을 처녀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식이 끝난 후 뒤풀이 때 친척들과 이웃 주민들이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을 청년들과 오지랖 넓은 강호가 신랑에게 짓궂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씨, 이 집 귀한 처녀를 도적질하러 들어온 자이니 신부를 순순히 그냥 내줄 수는 없다. 강호가 실실 웃으며 장난하듯 광목천을 들고 신랑 두 발을 엮으려 하니 신랑은 거부할 틈 없이 두 발을 잡혔습니다. 신랑 발목에 광목을 꿰어 들보에 매달고 그 끝을 다른 친구가 어깨에 걸어매자 강호가 다듬이 방망이를 들고 다가가서는 신랑을 툭툭 건드리면서 신랑 발바닥을 때리기 시작했지요. 신랑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니 아무리 발목을 비틀며 아둥바둥 해봤자 묶인 발은 꿈쩍도 안 했습니다. 단지 소리를 지르는 것 말고는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요. 강호와 청년들은 아주 곤혹스런 방법으로 새신랑을 들보에 매달고 이런저런 억지스런 핑계를 대면서 신랑 다루기라는 것을 했던 것입니다. 신랑이 장모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니 장모가 사위를 구하려고 흥정 아닌 흥정을 벌였습니다. 흥정 끝에 거나한 술상이 차려나오면 신랑을 그제서야 내려주었습니다. 또 어느 무더운 여름날 오후 강호는 느지막하게 강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강가 수풀 사이로 처녀 하나가 목욕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강호는 짓궂은 장난기가 발동해 그 벗어놓은 처녀 옷 사이에 개구리를 몇 마리 잡아 집어넣어 몰래 지켜보았지요. 물에서 나온 처녀는 옷을 입으려다 너무나 놀래 물속으로 빠졌는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깜짝 놀란 강호가 물속에 뛰어들어 그 처녀를 건져내었던 일이 있었지요. 기가 약한 처녀가 개구리의 혼비백산한 일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란 강호도 장난이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 이렇게 천방지축인 강호는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 중에 특히 중마고 영복이가 있었습니다. 영복이 아버지는 소농이라 논밭 몇 대기로 뼈가 부서져라 농사지어 쌀을 독에 넣어두고 그 많은 식구가 아끼고 아껴 사 먹었습니다. 그러나 영복이네 식구들은 그 높은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하니 황달이 오고 헛것까지 보인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강호와 영복이는 양식이 떨어져서 어느 날 둘은 새벽에 만나 부잣집 문 앞을 말끔히 쓸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안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깨끗이 빗질이 된 대문 앞을 보고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네 집에서 빗질을 한 것인가? 그렇게 묻고는 인정 많게 쌀이나 보리 같은 양식을 하인을 시켜 강우와 영복이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식이 떨어진 어머니들은 산나물을 뜯어다가 잘 사는 집의 마당에 무작정 부려놓지요. 그러면 그 인정 많은 부잣집 안주인도 그 보답으로 곡식이나 소금, 된장 등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먹고 살기 어려운 영복이네 아버지는 밥 들어가는 입을 줄이겠다고 영복이 여동생, 아직은 어린 영순이를 민며느리로 보냈습니다. 넉넉한 집안에서는 가난한 집 여자아이를 민며느리로 데려와 몇 년간 농사와 가사를 돕게 하다가 어느 정도 자라면 집안의 아들과 결혼시키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도 부잣집의 민며느리로 딸을 보내면 먹을 입 하나를 덜고 키우고 시집 보낼 걱정도 더니 일석이조인 셈이었고 딸의 입장에서도 한 끼 때우기도 버거운 가난한 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부잣집에 민며느리로 팔려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었지요. 아무리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산가족이 되어버리니 가족들은 가슴이 아파 붙들고 서로 울었습니다. 여동생과 헤어지게 되어 눈물을 삼키는 영복이를 옆에서 친구 강호가 달래주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그렇게 보냈다 쳐도 남은 식구들은 당장 끼니를 이어야 하니 가장인 영복이 아버지는 눈이 뒤집히게 되어 이자가 높은 장리쌀을 덥석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리쌀이란 땅을 담보로 잡고 보릿고개 때 쌀 한 말을 빌리면 가을에 쌀 2말로 갚는, 즉 빚을 내서 먹는 쌀이었습니다. 가뭄이나 흉년으로 가을에 제때 갚지 못하면 담보로 맡겼던 몇 되기 논밭 문서는 속절없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강호는 자신도 같은 처지라 이런 가난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고심했습니다. 짓궂은 강호라도 착한 영복이한테는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고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랜만에 단풍 구경을 하러 간다길래 그래도 자칭 효자라는 강호가 어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단풍 구경하러 가요. 마을 사람들이 간다는데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어머니가 안 가시면 내도 안 가겠소. 그래, 그런데 난 몸이 좀 안 좋아 쉬고 싶구나. 강호야, 너만 좋다면 내 걱정 말고 며칠 다녀오너라. 며칠 집을 비우게 된 강호는 이것저것 집안일을 보고 어머니 식사도 챙겨놓고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에는 제일로 친 영산이 금강산, 묘향산, 지리산이었는데 오늘 가는 곳은 금강산이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가을철이라 울긋불긋한 산에 오니 양반들도 단풍 구경들을 나왔는지 가마꾼들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산 밑에는 큰 절이 있었는데 강호가 보니 그야말로 불도를 닦고 참선을 쌓기 위해 고요해야 할 절이 글쎄 시끌벅적한 연회장으로 둔갑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양반들이 절의 기생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렸던 것입니다. 행자승이 귀뜸하길 어느 때는 고을 사또까지 합세하여 행차를 하자 절간의 스님들이 등골이 다 휘었다고 했습니다. 사또와
많은 수행원들이 오게 되면 그 치닫거리에 절간 살림은 축이 크게 났는데 절에 반년치 경비가 들어갈 정도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명산이라 알려진 유명한 곳이 더했습니다. 절이란 곳이 이런 양반들이 주로 찾는 유흥장이 되고 관광지가 되는 바람에 강호가 오늘 온 이 절도 스님들의 힘든 모습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난 강호는 이 양반들이 괘씸한 생각이 들어 강호는 이리저리 술심부름을 자청하여 양반들 사이를 시중들다가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이 절은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이 있답니다. 아시지요? 모든 죄를 낱낱이 고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되레 복을 내린다고 소문났지요. 그래서 저도 우리 고을 사람들하고 기도드리러 오늘 왔답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지도 마라. 그럼 이 세상의 걱정이 다 사라지게? 아닙니다요. 믿져야 본전이지요. 기도를 올리면서 잘못을 회개하면 진짜로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꼭 자시 안에 기도를 해야 효험이 있다 합니다. 그리고 사는 곳과 이름을 꼭 밝히며 솔직하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야 용기가 가장해 보여 더 큰 복을 주신답니다.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술주전자나 갖고 와라. 그날 밤 양반들 몇몇은 꿍꿍이 샘을 했습니다. 이 기회에 부처님께 고하여 죄를 사해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정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손해볼 일은 아니니 한번 기도나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날 밤 12시가 되자 어둠 속에서 한 양반이 나타나 두리번거리며 컴컴한 마당에 있는 불상 앞에 섰습니다. 부처님, 저는 송악골에 사는 김도덕이란 사람을시다. 사실은 제가 마음에 늘 걸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만 해결되면 두 다리 뻗고 잘 텐데 말입니다. 영험하신 힘으로 죄를 사해 주십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뒷집 김대감집 안방에 있는 폐물을 슬쩍 했는데 그걸 제자리에 갖다 놓을까도 했었지요. 근데 이미 저 묵집과부 옥녀한테 갖다 준 것을 도로 달라 할 수도 없고 해서 말입니다. 아니 그랬더니 불상이 갑자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너의 정성이 그리하면 내 사해줄 터이니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예, 정말입니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기 불전함에 제가 지금 가진 돈을 몽땅 다 시주하겠습니다요. 부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다른 양반도 또 얼른 달려와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감나무골에 사는 바글남입니다.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사실 뒷집 오첨진의 딸과 내가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내가 이젠 그만 만나자 해도 자꾸 소실로라도 앉혀달라 조르니 내가 어찌할지 호랑이 같은 마누라한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요. 제발 그 처자가 마음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제가 두 번 다시 다른 여자한테 눈길을 안 주겠습니다요. 걱정 말고 가 있거라. 다 잘 될 것이다. 들려오는 그 은은한 목소리가 딱 부처님의 자애로운 음성이었습니다. 예,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다 털어서 시주하겠습니다. 여기 불전함에 다 넣고 갑니다요.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며칠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강호는 의기양양하게 죄를 고한 그 양반들이 사는 곳에 찾아갔습니다. 이름을 확인하고 조용히 불러내었습니다. 부처님께 고할 때 우연히 다 들었지 뭡니까? 부처님께 고한 그 죄를 낱낱이 밝혀 사또에게 알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참인데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르니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 양반은
돈과 폐물을 줄 테니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강호에게 간곡히 빌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노라 약조한 후 한 몫을 단단히 챙긴 강호는 절반을 뚝 떼어 그 절로 가서 부처님께 시주를 했습니다. 절에 있는 스님들은 사또가 행차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도 중간에 아전들이 떼어먹고 안 주면 어디다 하소연할 길도 막막했지요. 이번엔 사또가 오진 않았지만 양반들의 행차로 절 곳간이 바닥난 상황이라 스님들 자신이 끼니를 해결 못해 걸랑을 메고 아랫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돌며 시주를 받으러 다녀야 할 참이었는데 불자남에 큰 돈이 들어왔고 또 강호가 큰 돈을 시주하니 그나마 주름 잡힌 절간 살림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강호는 시주하고 남은 돈을 친구 영복이네 집에 들러 보태주었습니다. 장사하고 이문을 남긴 돈이라 걱정 말고 쓰라고 하니 친구 영복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연신 고마워했습니다. 강호는 갑자기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에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불길한 예감대로 어머니는 병세가 더 안 좋아져 겨우 아들을 알아보고는 슬픈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어서 철이 들어 내 앞가림을 잘하며 살아라. 남에게 베끼치지 말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다. 하시더니 너무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요? 내가 돈을 벌어왔어요. 눈 좀 떠봐요. 어머니, 이제 내가 말 잘 들을게요. 어서 눈 떠봐요. 어서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가려고 아들 오기만 기다렸다가 곧 눈을 감으신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지병으로 고생하셨는데 급격히 더 안 좋아지신 것입니다. 강호는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도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셨다는 죄책감에 오랫동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르니 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장난치는 것을 좋아하며 오지랖만 넓은 아들이 늘상 걱정이셨던 것을 이제서야 아들은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 불효자가 이제라도 어머니를 하늘에서 편히 계시게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나 스스로 우뚝 서서 잘 산다면 나중에 어머니를 하늘에서 만나더라도 내가 떳떳할 것이야.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강호는 그동안의 어긋난 삶에서 벗어나 닥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았습니다. 나무를 해서 지게로 나무짐을 지고 강 건너 마을까지 가서 쏠쏠하게 팔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나무판 돈으로 좁쌀 한 자루를 사서 빈 지게로 돌아오는데 이때 뭐라도 짐을 운반해줄 일이 있으면 돈을 벌겠다 싶었는데 그런 행운은 없어 그냥 빈지게로 오다 나루터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강 건너에 있는 배가 올 생각을 안 해. 사공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담배 한 대 피우려 허리춤에 있는 담뱃대를 꺼내 강가에 앉았습니다. 몸에 지닌 쌈지에서 부싯돌과 부싯쇠를 꺼내 담뱃대에 불을 붙이려다가 그만 그 부싯쇠를 놓쳐 강물 속에 퐁당 빠뜨렸습니다. 저 깊은 물에 어찌 들어가 찾겠나 하면서도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흐려서 잘 몰랐는데 다행히 강물은 허리춤에나 올 정도로 얕았습니다. 우선 부싯쇠가 떨어진 듯한 곳쯤에 살살 걸어가니 발끝에 무언가 탁 걸렸습니다.
그래, 이거네 하고 물속에 몸을 집어넣고 건져 올리는데 묵직한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뜻밖에도 엽전이 가득 든 주머니였습니다. 누군가가 떨어뜨렸나 본데? 그런데 누가 떨어뜨렸으면 헤엄을 쳐서라도 찾을 수 있었을 터인데? 아니면 누가 숨겨둔 것일까? 혹시 배가 침몰해서 얘까지 흘러들어왔나? 별별 생각을 하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른 엽전 주머니를 좁쌀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배가 도착하고 있어 강호는 마치 쫓기듯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휴, 왜 이리 가슴이 떨리는지 시겁했네. 그런데 부싯돌이 떨어진 자리에 이 돈주머니가 있었던 이유가 뭘까? 마치 물속에서 빛을 못 보니 어서 나를 꺼내. 돌고 도는 돈으로 쓰라고. 세상을 볼 수 있게 꺼내서 쓰라고. 하늘에서 내게 준 거 아닐까? 효자인 걸 아는 어머니가 아들 쓰라고 내리신 것 같아. 이 돈 임자는 나라고 말이야. 강호는 집안에 돈을 꽁꽁 잘 숨겨둔 다음에 신중하게 궁리를 했습니다. 당장 큰 돈을 횡재한 것처럼 갑자기 돈을 펑펑 쓰면 주변에서 눈치를 채니 일단 조금씩 꺼내서 씁니다. 나무 한 짐을 팔면 마치 두 짐을 해서 번양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논밭 몇 대기씩 조금씩 사모으며 착실하게 땅을 늘려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농사를 열심히 지으며 사는 강호를 보고 입이 마르게 칭찬일색이었습니다. 장난 좋아하던 총각이 이젠 아주 착실해졌어. 아무것도 없더니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고 남부럽지 않게 전답을 일구고 사는데 어디 중매를 서야겠구먼. 그리하여 참한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된 강호는 변함없이 일을 부지런히 했는데 특히 콩을 많이 심어 콩밭을 크게 일구었습니다. 콩때는 병충해로부터 벼를 보호하기도 해서 논두렁에도 많이 심었습니다. 콩은 쌀보다 싼 값으로 구하기 쉬워 가난한 사람들은 쌀보다 콩 같은 잡곡들을 많이 길러 먹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강호에게 콩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콩이 대풍인 것 같소이다. 한 말에 겨우 10푼밖에 안 한다 하기에 내가 이 고을로 내려와 여기저기서 콩 1000마를 사들였는데 자네 콩밭에 콩도 다 사겠네. 자, 돈은 여기 다 주고 가겠소이다. 그러나 물건은 내가 지금 갖고 가진 않고 나중에 내가 가지러 올 것이요. 그동안 자네를 믿고 맡기고 가니 차후에 흉년이 들더라도 절대 밟지 말고 내가 올 때까지 꼭 기다려주게. 그러면서 그 노인이 돌아가려고 하자 강호가 물었습니다. 아, 어르신 함자와 사시는 곳을 제가 알아둬야지요. 피차 서로 믿고 하는 일인데 번거롭게 할 것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하며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듬해 과연 흉년이 들어 콩값이 무려 4배나 뛰어 한 말에 40푼이나 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값이 좋다고 하며 팔라고 종용했지만 강호는 신용을 지키기 위해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지속되어 먹고 살기가 힘들자 강호처가 배가 고파 기운 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굶게 생겼으니 창고문을 열어 콩을 좀 먹기도 하고 일부러 팔아서 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내년에 풍년이 들면 갚으면 될 것 아니오. 말도 안 되는 소리! 신용을 지켜야 하오! 그 어르신이 올 때까지 절대 파는 일은 없소!
강호는 냉정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이듬해는 보리풍년이 드나 했는데 날씨가 변덕을 부려 흉년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벼농사까지도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을 사람들이 몰려와서 콩을 팔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하다 안 되니 험한 협박조로 바뀌었습니다. 제발 봐시오. 고을 사람들이 흉년으로 다 초금목피로 연명하다 부황증에 걸렸소. 굶어 죽으나 살가죽이 들떠서 붓고 누렇게 되는 병에 걸려 죽으나 이래저래 죽게 생겼는데 그 콩주인은 왜 이리 안 오는 것이오? 죽었으니 안 나타나는 거 아니겠소? 정 안 팔면 다들 창고를 부셔버리고 사가겠다 난리요. 콩값을 한 말에 100풀을 줄 테니 어서 내놓으시오. 창고를 부순다고 하고 굶어 죽겠다고 하니 목숨처럼 신용을 지키려던 강호는 당황하여 어쩔 수 없이 창고문을 열어 콩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값은 껑충 뛰어올라 큰돈이 생기게 된 강호는 그 돈으로 전답을 다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 문서의 명의는 그 노인으로 하려고 비워두었지요. 그런데 세월은 흘러 어느새 2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그 콩을 샀던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강호가 그 땅 문서 임자로 될 수밖에 없었지요. 강호는 이제 땅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살게 되었지만 그가 노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는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진 세월 속에서도 의리 있게 신용을 지켜낸 강호는 어머니와의 유언을 새기며 바르게 산 덕분으로 결국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엽전 주머니처럼 아마 그 어르신도 하늘에서 어머니가 보낸 사람 아닌가 하며 말입니다.